요즘에 채권형 ETF를 자산운용 업계에서 많이 내놓고 네. 특히 어떤 채권 만기형도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네. 워낙 시장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막 은행 금리는 높아지고 하다 보니 채권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의 매력도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최근에 미국 국채 투자 만기가 20년 물짜리가 올해 약 150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결국은 주시장이 좀 침체가 되면서 이 대체 자산 인격인 채권의 자금이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채권 ETF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 수익을 네.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 주식보다는 훨씬 더 변동성이 낮습니다. 낮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앞으로 전망 자체가 좀 장기 채권 위주로서 상품들이 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와의 채권 가격은 서로 반대 개념이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 측면에서 맞아요. 좀 관심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대표님을 자유롭게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우리자산운용이 내놨던 ETF와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대표님도 ETF에 대한 책도 내시고 뭐 강의도 여러 번 하셨을 테고 그러면 대표님만의 투자 전략이나 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 좀 방출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상품을 만들었었어요. ETF 투자 상품을. 네. 그때 전략형 상품이 흔히 말해서 핵심 위성 전략 상품을 만들었었습니다. 핵심 위성 전략? 네, 네. 그래서 코어 세틀라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핵심에 투자를 하고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지수형 같은 경우죠. 네. 그 핵심형으로 이제 분류를 시키고요. 위성 전략에는 흔히 말하는 섹터, 뭐 가치주 이런 성향의 이 네. 색깔이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세틀라이트 위성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코어적인 부분을 먼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장 대표 지수 코스피 200, S&P 500, 나스닥 100 그런 대표 지수에 대한 투자 인덱스를 투자를 하고요. 네. 약간 패시브적인 성격이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종목이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을 엄청 줄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간편하다라는 거고요. 위성적인 측면은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시장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고 개별 종목을 할 수도 있고 뭐 삼성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그다음에 스타일, 가치주라든지 성장주라든지 스타일 등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산업이 성장할 거다, 이 위험 자산이 이 산업이 성장할 거다, 이 투자 매력이 있으시기에 좀 위성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코어는 비중을 좀 줄이는 대신에 세틀라이트 비중을 높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한국, 미국, 유럽 등에는 이제 연기금 펀드에서는 핵심 위성 전략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리고 또 포지션 해칭 측면 완전 해칭은 불가능합니다. 네.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코어와 좀 반대적인 성격 상관관계가 약간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성격인 것들을 조금 자산을 편입을 해가지고 해칭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ETF 쪽 배분을 하는데 보수적인 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코어 비중, 핵심 비중이 8이나 9, 80에서 9까지 가나요? 그렇게 갈 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세틀라이트 비중을 2에서 1 정도를 하고요. 공격적인 투자는 코어 비중을 좀 낮추는 대신에 세틀라이트를 좀 높입니다. 이제 분산을 하겠죠. 그래서 코어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 수익률에 벤치마크에 가깝게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잘 본다라는 그 측에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틀라이트 비중은 이 방향성보다는 좀 개별 기업 산업에 좀 더 포커싱을 둬가지고 종목 피킹을 잘하거나 산업 피킹을 잘하거나 이런 쪽이 좀 더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섹터 또는 스타일의 투자. 우리가 금리 올라간다고 하면은 가치주 투자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 투자를 한다고 하고. 맞아요. 이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이 스타일을 또 분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맞게서 좀 방향성을 놓고 결국은 개인 투자자의 좀 성향에 맞게 자산 배분을 한다. 요새 계속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이 자산 배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ETF도 그렇고 자산 운용사에서는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중점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한 개 이제 큼직한 핵심을 하나 이렇게 딱 박아놓고 위성 몇 개를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지는 또 다른 얘기처럼 들립니다.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예,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코스피 200과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이 신흥국 주식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대표적인 ETF의 거래가 좀 많은 ETF를 좀 분류했고요. 국내 주식 같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게 코덱스 200이죠. 삼성자산운용에서 나온 거. 이게 결국은 왜 이 국내 주식 투자하냐면은 경기가 살아야 돼요. 일단 국내 주식 맞아. 수출이 증가를 하고 네. 경기 정상화가 기대가 된다면은 코스피 200 기초자산이 코덱스 200을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50%를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신흥국 GDP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 주식이 오히려 선진국 대비했을 때 GDP가 아웃퍼폼할 것 같아. 상대적인 매력이 있을 것 같아. 이 지역이. 네. 그랬을 때 코덱스 MSCI EM을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SCI EM을 기초자산격으로 하는 ETF를 담는 거고요. 우주항공과 방어, 제가 앞서 이제 관련된 얘기를 드렸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방위산업 부과,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산운용 같은 경우 S&P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셀렉트 인더스트리 인덱스 이 기초자산을 하는 우리 미국 S&P 500 우주항공 디펜스 ETF를 담는 거고요. 네. 상당히 길어가지고 자꾸 뭐 홍보하는 느낌이 드네요. 저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 네, 그렇고요. 절대 이거는 뭐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사례 배분을 해주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한국의 IT가 괜찮다. KRX IT라는 기초자산을 해서 코덱스 IT를 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을 더 많이 홍보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 그렇게 보면 될 것 홍보 같고요. 물타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네. 이 공급망 이슈가 있잖아요. 최근에 반도체 공급망. 네. 그 관련해서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될 것이다. 네. 이랬었을 때는 코덱스 IT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ESG 관련된 거는 뭐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ESG 지수를 딴 AI가 하는 이 우리 자산을 위해서는 ETF를 또 이게 담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에는 50, 20에서 국내 주식과 신흥국 주식을 해서 합산해서 70을 담는 거고요. 네. 나머지 위성을 10씩을 담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일단 좋아야 돼요. 근데 알파가 나오는 경우는 신흥국 주식에서도 알파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섹터 선정을 잘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수 대비 초과 성과가 나왔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해 베타가 1보다 크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변동성이 큰 거죠. 근데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위로도 크고 아래도 크고는 다 변동성 위험입니다.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알파를 시장 베타보다 훨씬 높게 측에서 추구를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은 ETF에서 그래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 예시격으로 포트폴리오를 5개를 짜주셨는데 진짜 적절하네요. 코어하고 세틀라이트 개념도 있고 또 보면 지수, 지역, 산업, 테마, 형이 또 다 들어가 있고 예.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국내 주식에 코덱스 200을 넣으셨지만 이제 곧 12월 16일에 우리 200 ETF, 이게 똑같이 코스피 200 추종하는 거거든요. 그걸 넣으면 조금 더 뭔가 세트 느낌이 더 나지 않을까라는 괜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알아주시길 바라겠고 ETF 이제 슬슬 마무리는 져야 될 텐데 뭐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ETF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 분명히 단점도 있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 모든 거 뭐 리스크를 다 상쇄해주는 그런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 대표님께서 또 ETF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나 또 유의사항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ETF를 투자를 하기 전에는 투자 설명서, 네. 간이 투자 설명서 그 자료를 보면 항상 나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은 기초자산이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네.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이 체계적 위험과 이 비체계적 위험이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치수만 투자했으면 체계적 위험만 발생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섹터를 투자했을 때는 또 비체계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그룹주를 투자했을 때라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했었을 때는 또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근데 투자자라면 감내할 네.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자분들이 뭐 안정적이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네. 각인시키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가격 괴리입니다. 이 괴리율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ETF에 대한 시장 가격과 이 NAV가 순자산 가치 간의 차이가 발생했었을 때 시장 가격이 NAV보다 높을 때는 고평가됐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반대로 NAV가 높은데 시장 가격은 좀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저평가, 네. 그럼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네. 괴리율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나 특히 괴리가 발생하는 요인이 네. 유동성이 낮거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분배금이 나가면은 내 자산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ETF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분배금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LP가 추가 공급이 늦어졌을 때, 아. 유동성 공급이 늦어졌을 때에 대한 이슈가 네. 계리율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네.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추적 오차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 나오네요. 예, 운용사의 실력. 그렇죠. 예, 트래킹 네. 에러잖아요. 이제 그 자산운용사가 이 NAV와 기초지수 성과를 추정하는 오차 확인 지표인데요. 이제 복제 방법에 대한 것들, 그 복제 수준. 처음에 이걸 복제 수준을 몇 퍼센트 했는데 안 지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운용 보수가 과다하다 보면은 또 추적 오차가 발생할 그렇죠. 수 있겠죠. 이런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기초자산의 갑자기 변경에 따라서 이 비용 영향이 있고 역시 뭐 배당금 이자 이런 것들에 지급 영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추적 오차 위험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네. 하죠. 낮을수록 우수한 겁니다. 예, 계율도 낮을수록 우수한 거고요. 자산운용사의 능력을 보는 지표다라는 거고요. 추적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거래소 시장 간의 불일치, 아까 시간이 다르잖아요. 개장 시장이 다른 경우죠. 그다음에 시장이 수급적인 요인이냐, 지수 추적에 대한 괴리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추적 오차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신용 위험입니다. 발행회사 부도등으로 발행회사에 받은 금액을 받지 못하는 위험. 그러니까 이미 분산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약에 상폐가 되는 경우에도 순자산 가치에서 일부 그 비중이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체 순자산 가치에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렇죠. 예, ETF는 그런 위험이 최소화된다고 최소화시키는 거죠.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ETF는 신용 위험은 없습니다. ETF 자산이 또 자산운용사가 직접 보관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독립보관, 수탁은행을 네. 통해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일단 수탁은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치가 그렇죠.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 절차 시에는 순자산 가치대로 계산을 해서 투자금을 다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 손실이 확정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변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환율이 이제 환 노출형이 있고요. 환 해지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해지형이 있고요. 그냥 해지형이 있습니다. 네. 근데 환 노출형은 그냥 환 위험 관리를 안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원화와 뭐 해당 통화, 우리가 이제 미국 달러로 많이 거래하니까 변동이고요. 근데 환해지형이 반드시 환 노출형보다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전략이죠. 그렇죠. 네. 만약에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를 했어요. 달러 네. 기반 투자를 했어요. 근데 환율이 상승했을 때 나중에 원화로 바꿨을 때 수익이 더 높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었을 때는 오히려 환 노출형이 오히려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었을 때는 환 해지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맞아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환율에 대한 이 방향을 보고서도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면 된다. 맞아요. 미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환해지를 자꾸만 해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도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마다 평소에 유지하는 환해지 수준 변경이 주기가 좀 다르다.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ETF를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회사의 투자 설명서나 강의 투자 설명서에 다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조금은 더 꼼꼼히 보시고 체크하고 나중에 투자하면서 실수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앞에서는 그래도 주식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ETF가 조금 더 신경 쓸 것도 적고 간단해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유의사항을 봤더니 또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5가지 위험들이 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본적인 위험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될 위험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금 말씀하셨던 5가지 위험에 대해서는 꼭 투자 설명서 읽어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정도면 뭐 ETF 거의 다 완성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ETF 관련해서 저희가 새로운 ETF가 또 많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모시고 그때 시장 얘기와 ETF 투자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바로운 파트너스의 이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